주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 앞에선 마음이 편해지는데 어떤 사람 앞에선 자꾸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마 이 느낌 낯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제 편인 사람들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 이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로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두 번째는 쓸모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즈니스로 맺어진 관계들이죠. 물론 그 안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다만 거기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되는지, 어떤 결과를 내는지 말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관계는 조용히 멀어집니다. 문제는 이 쓸모의 세계가 어느새 우리 삶의 기본값이 되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나는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거래를 하고 있는 걸까? 흔히들 자본주의는 차갑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그저 비유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차가움의 실체는 따뜻해야 할 순간에도 마음보다 계산기가 먼저 두드려진다는 사실을요.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면서도 머릿속으론 지금 일하고 있으면 돈 더 벌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스치고, 부모님 병문안을 가면서도 경력에 공백이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따라오죠. 마음보다 계산이 빠른 겁니다. 사실 이걸 개인의 이기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상품으로 등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나 기부조차 금액과 성과로 증명되지 않으면 설득력을 잃곤 합니다. 숫자가 감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죠.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는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의 가격은 알지만 그 어떤 것의 가치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어쩌다 사람한테까지 가격표를 붙이게 된 걸까요?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부품이 아닌 인간으로 남는 법, 그 냉철하고도 따뜻한 생존 전략을 오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한 설계도입니다. 경쟁은 성장을 만들었고 가난을 줄였으며 우리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누가 봐도 분명한 성과죠. 하지만 경쟁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비교라는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원래 비교는 나쁜 게 아닙니다. 남을 보며 배우고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는 건강한 자극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선이 옆으로만 향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의 속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불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지기 위한 기분 좋은 긴장이 아니라 남들한테 밀리지 않으려는 방어적인 초조함으로 변합니다. 나만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잠을 설치게 되죠. 이 불안은 앞서가는 사람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멈추는 순간 자신도 밀릴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끝이라는 공포가 우리를 계속 달리게 만듭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1등도 꼴찌도 모두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경쟁에서 진정으로 오래 살아남으려면 전혀 다른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믿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런 확신은 결코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 사회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신뢰의 뿌리에 있는 감정이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은 마음 약한 사람들의 감정이 아닙니다. 차가운 경쟁 사회가 멈추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누군가 쓰러질 때 아무도 받쳐주지 않는 사회라면 지금의 승자 역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자신의 차례가 올지 모르니까요. 그렇다면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공감을 지능으로 인식하세요. 흔히 공감이라고 하면 상대와 함께 울어주는 감정적인 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인지적 공감입니다. 상대가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냉철하게 이해하는 능력이죠. 감정은 쉽게 소진되지만 이해는 전략이 됩니다. 회사 동료가 실수를 반복할 때 무작정 화내는 대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 동료가 병간호로 며칠째 잠을 설친 상태라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업무를 조정하거나 잠시 숨을 고르게 도울 수도 있죠. 이건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조직의 신뢰를 쌓고 성과를 유지하는 가장 지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연민을 우리 사회의 보험으로 만드세요. 개개인의 선한 의지에만 기대면 연민은 금방 바닥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컨디션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출렁이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라는 약속을 만듭니다. 실업급여, 건강보험 같은 것들 말이죠. 이걸 운 나쁜 사람을 돕는 적선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철학자 존 롤스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모른다는 가정하에 사회의 규칙을 정해보자고 했습니다.
부유할지, 가난할지, 건강할지, 아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를 고른다면 어떤 곳을 택하실 건가요? 아마 열의 9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는 사회를 택할 겁니다. 나도 언제든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즉, 사회 안전망을 지지하고 세금을 내는 행위는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언젠가 무너질지도 모를 미래의 나를 위해 미리 가입해두는 가장 합리적인 투자입니다. 누군가 복지 혜택을 받을 때 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 대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는 것, 그 마음가짐 하나가 이미 연민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실천입니다. 셋째, 비교의 방향을 옆이 아닌 뒤로 바꾸세요. SNS 속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누군가의 성공한 커리어, 호화로운 여행, 세련된 일상들 말이죠.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내 삶은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 우리가 느끼는 많은 욕망은 내 안에서 솟아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남이 원하는 걸 보며 그걸 나도 원한다고 착각하곤 하죠. 친구가 산 외제차를 보고 갑자기 내 차가 초라해 보인다면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 새 차가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저 남들한테 밀리기 싫은 걸까? 내 욕망의 자리를 남에게 내어주는 순간 인생은 끝없는 경주장이 됩니다. 결승선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경주 말이죠. 이럴 땐 타인이 아니라 과거의 나와 비교하세요.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는가를 묻는 순간 공기의 질이 달라집니다. 남을 이기기 위한 초조함은 사라지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강한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감의 지능, 제도의 보험, 그리고 비교의 전환,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를 도구나 기능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의지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낭만적인 감정부터 떠올릴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상대를 쓸모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냉철한 선택입니다. 조건보다 존재를 먼저 보는 시선이죠. 이 시선이 있을 때야말로 우리는 상품이 아닌 인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조건만 보고 맺어진 관계는 더 좋은 조건이 등장하는 순간 언제든 교체됩니다. 마치 유통기한이 다 된 상품처럼 말이죠. 하지만 존재로 연결된 관계는 쉽게 대체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가게 만드는 강한 생존력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민은 그저 마음씨 착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차가운 정글에서 인간으로서 끝까지 존엄하게 살아남는 가장 지적이고도 냉철한 전략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사람을 성과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자체로 보고 계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여러분이 써내려갈 삶의 온도를 결정할 겁니다.